우리 변호사님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김정민 변호사. 서울대 컴공과 졸업 후 SKT 개발자로 4년간 일하다 갑자기 로스쿨 갔는데 서울대 로스쿨 붙어버림. 그 후 현대자동차와 SKT에서 변호사로 일한 사기 캐릭터. 며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개발자 출신 변호사로 출연하심. 매치가 안 되는 그 조합이잖아. IT 개발자랑 변호사는 대체 어떤 경력을 걸어오셨길래 그렇게 소개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학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 주변에 이제 훌륭한 엔지니어에 비해서는 뭐 실력이 그렇게 뭐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었으나 SK텔레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개발 경력이 있고요. 엔지니어 경력이 있어서 좀 특이하다고 봐주시는 것 같긴 한데 통신회사는 또 그런 거에 되게 첨단을 걷는. 제가 한 역할은 사실은 제일 첫 레벨의 코딩이라고 불리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시스템 관리랑 프로젝트 관리 위주로 하긴 했어요. 근데 저희 때는 주니어들에 대해서 실제 할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시기여가지고 회사에서 코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받아서 개발 경험도 좀 쌓았습니다. 그게 혹시 프론트와 그런 건가요, 혹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얘기하시는 거죠? 아,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주소만 들었어요. 네.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이제 프론트랑 백을 다 했는데 이제 프론트는 사용자 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백은 사용자가 보지 못한 뒤에 뭐 서버나 전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 조직은 기본적으로 백엔드 위주로 했었는데 프론트엔드도 접할 기회가 돼서 매우 짧았지만 4년이라면 사실 엔지니어로서는 짧은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진로를 좀 특이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2012년에 처음 로스쿨 도입이 됐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호기심에 지원을 했다가 호기심으로 로스쿨을 지원했다고요? 네, 처음에는요. 그래서 호기심에 약간 지원을 했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덜컥 잘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운세가 맞았나 보다. 그럼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인생이 약간 경험주의라서 그러니까 철학적인 경험주의가 아니고 그냥 해보자. 경험해보자. 네, 이런 좀 위주로 인생관을 세워 놓아서 가보기로 했어요. 일단 가보기로 했다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경력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근데 실제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호사 업계에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시거나 이런 분이 좀 드문 편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직업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새 그래요? 이제 네. 온라인 밈 같은 거 보면은 문송합니다. 이과가 또 막 난리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문이과 사이의 갭이 되게 크고 서로 잘 모르고 특히 이과들 등판하면 문송들은 다 저기서 짜져 있는 현실인데 그래요? 네,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이과생 출신으로서 법률 업무를 다루시다 보면은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 또는 낯설게 느껴졌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들께 잘 와닿는 부분 하나랑 변호사가 아니신 분들께 잘 와닿는 부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준비가 딱 돼 있네요. 나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께 와닿는 부분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학설을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과는 학설이 없잖아요. 그냥 그쵸. 법칙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쵸. 자연 법칙. 왜냐하면 이과에서는 사실은 예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연구를 통해서 또는 실험들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거든요. 그 입증이 된 그런 결과 하나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뭐 1설은 이렇고 2설은 이렇고 3설은 이런데 내 생각엔 4설이다. 뭐 이런 형태의 논의가 그리고 이런 형태 논의가 심지어 법학은 다른 기술적인 학문들에 비해서 역사도 되게 깊잖아요. 근데 뭐 200년, 300년 동안 논의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세계 법학자들이 모여갖고 논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왜 1설과 2설과 3설을 외워야 되는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사고력을 키워주는 교육 훈련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는 가능합니다만 약간 결과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저 공학 을 배운 집도 좀 답답해요. 네. 학설은 정말 말 그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받아들여야 되니까 저도 이러면서 변호사 일을 해보고 느낀 부분은 뭐냐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 답을 정해놓고 그걸 이제 외워버리면 자연 법칙은 주로 안 변하지만 사회는 변하니까 변하는 사회에 맞게 그 답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저 되게 지금 놀라워요. 내가 진짜 뼛속 깊이 문과인가 봐. 왜냐면은
저는 판례를 외우는 거는 네. 실무 교육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판례대로 하급심 판결도 나오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진행할 때 기존 판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근데 그야말로 그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던 것 뿐인 거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고 네. 또 더더군다나 변호사라고 하면 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맞아요.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대법원 있는 판례도 거고. 바꿔야죠. 네. 그럴 때 어느 학자가 어느 책 한기퉁이에 이 한마디를 썼다라는 건 엄청난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주장을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판례를 외우는 건 당장은 중요하지만 사회는 고정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답은 없어요. 네. 절대로 맞는 것도 없고 판례가 정답도 아니고 그런 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례나 뭐 학설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도 사실 중요한 부분에 카테고리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칼럼을 이제 뭐 만들어서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었고 당사자와 관계가 어떻고 이런 걸 약간 공식화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여전히 이제 이과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실제로 저는 로스쿨에서 판례 공부를 할 때도 당사자 간의 관계 표를 그리고 중간에 어떤 뭐 권리관계가 있고 자산은 어떤 거고 이런 거를 표로 만들어서 그걸 딱딱딱 보면서 외웠거든요. 이해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 그리고 저는 그것도 아. 비법조인들한테 말하고 싶은. 이과는요 답이 나와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급 어떤 학문으로 가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도 좀 있기는 하나 그래도 일부 그 답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검증도 일부 가능하거든요. 검증하려는 시도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문과, 이제 법학 이런 부분들은 법학은 사회과학 중에서는 그나마 공식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학과 사회과학이 가장 큰 갭인 것 같고 사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공대 베이스의 사람도 로스쿨에 가도 되냐? 아, 전 추천드립니다. 괜찮냐? 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 딱 명쾌하게 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셋이 다 변호사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로스쿨에 가는 게 도움이 될지 또는 이익이 될지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앞으로의 세상은 기술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될 거라서 지금 공학을 하고 계시거나 뭐 공대를 다니시고 있거나 공학 전공을 하고 계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적 역량이 나중에 훨씬 사회에서 필요로 한 역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학에 비해서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게 아니고 본인의 적성 또는 흥미 그리고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좀 넓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실 만하고 법조인이 되었을 때 공대 베이스 또는 공학 베이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희소가치 면에서도 큰 경쟁력이 되실 수가 있고요. 문과, 이과 얘기를 많이 했지만 문과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직도. 예, 로스쿨 이후에도 이과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소스 가치를 가지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법학은 이과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논증의 학문이니까. 예, 논증의 학문이고 스테일에 강해야 되고 실제로 논리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과적인 마인드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로스쿨에 들어갈 때 저한테 힘이 됐던 통계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로스쿨 학생들의 성적을 분포를 보면 제일 우수한 성적을 보였던 학부 전공이 컴퓨터공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맞는 통계인지는 사실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들은 얘기라서. 근데 일리가 있는 통계 같다고 느꼈어요. 네. 저는 사실 이런 훌륭한 공학도 분들이 로스쿨에 온 게 좀 사회적 자원의 낭비라나.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저는 그렇게 훌륭한 공학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너무 낭비가 되진 않았고요. 그런 네. 엔지니어나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본인의 능력과 그 성과에 대해서 더 이렇게 높이 평가받고 그만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자꾸 이렇게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제가 처음 로스쿨에 진학하던 때와 뭐 지금도 사실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공학도 분들이 많이 인정을 받고 계시고 글로벌 진출 면에서도 유리하시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추세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저로서도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숫자로 봤을 때는 공학도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이나 이런 거 좀 발전도 시켜주시고 산업도 발전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더 부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할 일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예,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튼튼한 밑밥을 네, 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좀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저를 보고 이제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훌륭한 분들 케이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많이 찾아서 네. 여기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진짜 공대에서도
베이스가 되게 탄탄하신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서 진짜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다양한 전공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거에 대해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지금 저희 유어스와는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변호사님께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는지 그거 소개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현재는 법무법인 한남이라는 그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뭐 여러 가지이긴 한데 주로 이제 뭐 개인정보 사건, IT 사건, 일반 이제 기업들의 기업 법무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필요하시면 예, 김정민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